269명이 죽었다. 이건 안다. 교과서에도 있고 위키에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 당신이 그 269명 중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상상해보자.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묘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묻을 것이 없다. 관이 비어있다. 아니, 관조차 없다. 시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슬퍼하기 시작해야 하나?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내 답하려는 질문이다. 1983년 9월 1일 칼 007편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 서울 김포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보인 747, 승객 240명, 승무원 29명, 총 269명. 평범한 여름끝 비행이었다.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을 것이고 승무원들은 기내식 카트를 밀고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비행기가 사라진 건 알겠다. 소련 전투기가 격추했다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269명의 시신은 어디 있나?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그럼 건졌어야 한다. 수색했다고? 뭔가는 나왔어야 한다. 실제로 무언가는 나왔다. 신발도 나오고 여권도 나오고 어린아이 장난감도 나왔다. 그런데 시신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신은 단 한 구도 없다. 한 구도. 잠깐,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생각해보자. 1985년 일본 항공 123편이 오사카 근처 산에 추락했다. 520명이 숨졌다. 산이었고 접근이 극도로 어려웠고 충격도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520명 중 490명 이상의 신원이 확인됐다. 바다가 아닌 산이었는데도. 그로부터 2년 전 사할린 앞바다에서 269명이 수온 10도짜리 바다에 떨어졌는데 공식 확인 시신이 제로라는 건 설명이 필요한 사실이다. 단순한 비극의 규모로는 설명이 안 된다. 가족들은 처음에 기다렸다. 당연히 그랬다. 한국 정부는 수색 중이라고 했고 일본도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미국도 뭔가 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 직후 며칠 동안 김포공항 청사에는 유가족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을 수도 있다고. 그 희망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들은 그때 몰랐다. 수색은 계속됐고 잔해는 나왔고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깨달았다.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는 건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늘 이랬다. 바다가 깊다. 조류가 세다. 충격이 너무 강했다. 이 설명들이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데 전부도 아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걸 찾아가는 게 이 이야기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이걸 냉전 스파이 스릴러로만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측면이 있다. CIA, KGB, 레이건, 안드로포프, 핵전쟁 위기. 극적인 요소들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 틀로만 보면 269명은 계속 숫자로만 남는다. 이 이야기는 그 숫자들 각각이 누군가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한다. 자, 그럼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앵커리지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8시간이다. KA의 007편은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밤. 정확한 부는 내가 지금 확신하기 어렵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앵커리지를 이륙했다. 기장은 천병인
당시 45세였다. 대한항공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부기장은 손동희, 한법사는 김우동. 세 사람 모두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라는 걸 몰랐다. 당연히 몰랐다. 승객들의 면면을 보면 이 비행기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이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하원 의원 레리 맥도널드. 그는 강경 반공주의자였고 한국을 방문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의 존재가 나중에 온갖 음모론의 씨앗이 된다. 그런데 맥도널드 옆에는 혹은 비행기 어딘가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국인 부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 손주를 보러 한국에 가는 재미교포 할머니. 이들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다. 비행기는 앵커리지를 떠나 태평양 항로를 따라 날아갔다. 정확히는 날아가야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KAL007은 이륙 직후부터 예정 항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항법 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추정된다. 자동 조종 장치가 관성 항법 장치 INS 대신 자기 나침반 방향을 유지하는 모드로 작동했다는 것이 사고 이후 가장 유력한 기술적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비행기는 계획된 항로보다 약 360km 북쪽으로 치우쳐 날아갔다. 소련 영공으로. 조종실 음성 기록기,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승무원들이 이 이탈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들은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항공사 측과 교신했다. 아무런 긴장의 흔적이 없다.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레이더 경고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음모론자들이 끼어들 틈이 생긴다. 의도적인 항로 이탈이었다는 것, 스파이 비행이었다는 것. 이 주장들은 이후에 따로 다루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비행기는 소련 영공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캄차카 반도를 통과하고 오츠케해를 건너고 사할린 남쪽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 방공망은 007편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지상의 레이더 기지들이 이 거대한 보잉 747을 포착했고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다. 처음에는 캄차카에서 2대의 전투기가 올라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다. 그리고 사할린 상공에서 다시 한번 요격기가 떴다. Su-15, 소련 공군의 쌍발 제트 요격기. 조종사는 소련 공군 중령 겐나디 오시포비치였다. 나이는 당시 39. 사할린 돌린스크 소콜 기지 소속이었고 그날 밤 당직이었다. 오시포비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쉽게 악마로 만들 수 있다. 269명을 죽인 사람, 방아쇠를 당긴 사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한국에서 특히 그랬다. 그런데 오시포비치는 2015년까지 살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군인의 변명이 아니라는 걸 들어보면 안다. 그날 밤 오시포비치가 이륙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랬다. 미확인 항공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 정찰기로 추정된다. 가로막아라. 경고 사격을 하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격추하라. 소련 방공 규정상 이건 표준 절차였다. 냉전의 문법이었다. 오시포비치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항공기를 발견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가 너무 컸습니다. 처음에는 군용 수송기라고 생각했어요. 날개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건 민간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한법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는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다. 기관포를 발사했다. 하지만 야간이었고 예번판을 사용하지 않아서 007편의 승무원들은 그 총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조종실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지상통제소에서는 격추 명령이 내려졌다. 우시포비치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 소련 시간으로 1983년 9월 1일 오전 3시 26분.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됐다. 하나는 엔진에, 하나는 동체 아랫부분에 명중했다. 블랙박스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기장의 목소리로 갑작스러운 충격과 혼란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다. 비행기는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는 즉시 추락하지 않았다. 미사일 피격 후 약 12분 동안 KAL-007은 계속 날아갔다. 천천히 고도를 이루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그 12분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오시포비치는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이 명중하는 것을 봤다. 그는 기지로 복귀했다. 임무 완료. 그에게는 그랬다. 그런데 그는 2001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게 민간 여객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남아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살아서 나이를 먹었고 인터뷰를 하고 아마도 손주들을 봤을 것이다. 269명은 그러지 못했다. 이게 냉전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는 그 명령을 실행하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죽는다. 악당은 한 명이 아니었다. 체계가 악당이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 비행기는 사할린 남서쪽 모메론 섬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 고도 35,000피트에서 추락하는 보잉 747. 속도, 충격, 수온, 수심.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 생존자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시신이 없었다는 결론에도 이르냐? 그건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다. 바다는 뭔가를 삼켰다. 그리고 바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이 모네론 섬해역에 처음 도착한 건 격추 후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수색함들이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격추 직후 즉각적인 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소련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군함, 잠수함, 잠수 지원선. 수색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색할 정도의 규모였다. 처음부터 이건 구조작전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소련은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격추했다면 냉전 시대 소련의 논리상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 우리 영공을 지켰다.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적의 항공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발표하면 됐다. 실제로 소련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 1978년에도 소련은 한국 여객기를 격추했는데 그때는 빠르게 인정했다. 그런데 1983년에는 달랐다. 이틀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이상하다.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추적하려면 1992년 이후에 공개된 소련 내부 문서들과 당시 교신 기록들을 봐야 한다.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격추 직후 소련 지도부는 상황 파악에 혼란을 겪었다. 안드로포프 서기장은 병중이었다. 그를 대신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던 사람들, 국방장관 드미트리 우스티노프와 외무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자신들이 격추한 것이 정말로 민간 여객기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이 현장에서 건져 올리고 있던 것들이 속속 보고로 올라오면서 지도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이 회수한 것들 중에는 명백히 민간 여객기에서 나온 물건들이 있었다. 여권, 지폐, 의복, 기내물품들, 그리고 시신들. 소련 해군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추락 후 첫 며칠 동안 상당한 양의 잔해와 함께 시신들을 회수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다르고 러시아가 아직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소련 해군이 현장에서 시신들을 건졌다는 것은 1992년 이후 공개된 자료들이 말해주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신들은 어디로 갔나? 소련이 이틀째 되던 날, 마침내 공식 발표를 했을 때 내용은 이랬다. 우리는 침범 항공기를 격추했다.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민간 여객기였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최소한 의심한다. 이 발표를 전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다. 한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소련 대사관 앞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렸다. 그 분노의 물결 속에서 실종된 269명의 가족들은 뉴스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수색은 언제 끝나나? 시신은 언제 오나? 정부는 계속 말했다. 수색 중이다. 아직 기다려달라.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 사이 소련 함정들은 이미 해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수색 작전을 시작했을 때 일본이 먼저 합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고 가장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었다. 미국 해군도 참여했다. 핵 잠수함까지 포함된 상당한 전력이었는데 문제는 이 수색 작전이 격추 후 며칠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련이 이미 해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도착한 것이다. 국제수색팀이 그 해역에서 처음 확인한 것은 소련 함정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소련은 다른 나라 선박들이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할린 인근 해역은 소련이 민감하게 여기는 군사지역이었고 외국 선박의 접근은 제한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은 경계 바깥에서 수색을 해야 했다. 그 경계 안쪽에서 소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무언가를 돌려줬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건져 올린 것들의 목록은 길고 기묘하다. 좌석 쿠션,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그런데 부풀려지지 않은 채로. 여행 가방과 그 안의 옷들, 신발, 아이들 그림책, 화장품 파우치, 면세점 쇼핑백, 기내식 트레이, 비행기 내장재 조각들, 전자장비 부품들. 이것들은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발견물들이다. 그리고 유품들도 있었다. 여권, 지갑, 사진, 어느 일본인 승객의 다이어리, 신원 미상의 유아 의류. 이런 것들이 파도에 떠밀려 오거나 수색선의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그런데 시신은, 국제수색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신은 최종 보고서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부 기록에는 극히 일부의 유해 조각이 발견됐다는 언급이 있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시신,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형태의 시신은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가능하다. 고도 1만 미터에서 추락하는 항공기의 승객들은 충격과 감압으로 인해 기체가 흩어지면서 바다에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시신은 표면에 뜨기도 하지만 조류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해양 생물에 의해 훼손되고
깊은 수심으로 가라앉기도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시신 발견을 어렵게 만든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그 해역에 며칠 먼저 훨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비리 건진 것이 정말로 없었을 리가 없다. 1992년 소련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붕괴한 지 1년이 됐고 러시아 연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 쌓아가고 있었다. 그 외교적 맥락에서 옐친은 한국을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전달했다. 설을 뭉치었다. 공식적으로는 KAL-007 관련 소련 내부 문서들이라고 했다. 이게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다. 마침내 소련이 숨긴 것이 나오는 건가? 그 문서들에는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소련 해군이 수색 작업에서 회수한 물품들의 목록이 있었다. 비행기 잔해, 유품들, 그리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언급. 소련 내부 보고서는 그들이 현장에서 다수의 시신을 발견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비행 데이터 기록기와 조종실 음성 기록기, 즉 블랙박스를 소련이 먼저 회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블랙박스는 1993년에야 공개됐다. 10년 동안 소련,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블랙박스의 내용은 충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 승무원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음모가 없었다는 것, 스파이 비행이 아니었다는 것. 10년을 기다렸더니 나온 건 비극적일 정도로 평범한 사고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옐친이 전달한 문서들에서 빠진 것이 있었다.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기록. 소련 해군이 회수한 인간의 유해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문서에 없었다. 한국 정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러시아 측은 더 이상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정말로 없는 건지, 있는데 안 주는 건지, 그 경계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소련 해군 내부자들의 증언,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이후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회수된 유해들은 사할린의 소련 기지로 옮겨졌다.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불명확하다. 어떤 증언은 비밀리에 매장됐다고 하고 어떤 증언은 의학적 목적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이 그 해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장비로 수색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회수물은 극히 일부였다. 그 사이에 생긴 공백을 아무도 메워주지 않았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서는 지점이 생긴다. 이건 시신의 행방이라는 법의학적 문제인 동시에 냉전이 인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체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게 될지 몰랐다. 격추당하고 바다에 떨어지고 회수되고 숨겨지고 기록에서 지워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들은 269명이라는 숫자가 됐다.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었다. 1983년 가을, 한국의 유가족들은 정부 청사 앞에 모였다. 외교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앞에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했다. 아니면 최소한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소련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도 줄 수 없었다. 아니,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 하원 의원 웨리 맥도널드의 아내 캐슬린은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맥도널드는 행방불명된 것이고 소련이 억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를 압박했고 소련에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소련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맥도널드가 추락에서 살아남아 소련에 억류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신이 없으니 죽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시신이 없다는 것의 잔인함이다. 슬퍼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도 없다. 일본인 희생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인 승객은 28명이었다. 그중 일부는 사할린을 향해 소련 치하에서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수습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소련에 억류됐다가 그곳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유해를 찾아 일본에 가져가려던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타인의 유해를 찾아 떠났다가 자신들이 유해도 없이 사라졌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들의 가족 중 일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사할린과 도쿄를 오가며 두 가지 유골 찾기를 동시에 진행했다. 전쟁에서 사라진 조상의 유골과 비행기 사고로 사라진 가족의 유골을. 한 가족이 두 개의 빈묘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20세기 동아시아의 일부 가족들이 살아온 방식이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다. 한국 법원에서 269명 중 일부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절차가 진행됐다. 실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서류 위에서 죽는다는 것,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고받는다는 것, 그것이 애도가 될 수 있나? 어떤 가족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돈을 받으면 끝난 것처럼 보일까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중 몇몇은 직접 사할린으로 갔다. 1990년대 초 한소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사할린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유가족 중 일부가 그 기회를 이용했다. 모네론 섬은 여전히 러시아 군사제한 구역이어서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사할린 본섬의 남부 해안가에는 갈 수 있었다.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있다. 1983년 가을, 격추 직후 몇 주 동안 사할린 남부 해안 일대에서 이상한 것들이 바다로부터 밀려왔다고 한다. 외국 여권처럼 보이는 것들, 낯선 모양의 물건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봤다고 했다. 군인들이 빠르게 나타나 수거해 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한 주민들이 한국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증언한 경우도 있었다. 공식 기록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에서 독립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완전히 흘려듣기도 어렵다. 러시아의 공식 태도는 그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옐친이 1992년에 자료를 전달한 이후 러시아는 추가로 공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몇 차례 추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러시아의 답은 매번 비슷했다. 이미 다 공개했다. 더 이상 없다. 이 말을 믿어야 할 이유도, 의심해야 할 이유도 함께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네론 섬은 여전히 러시아 군사제한 구역이다. 민간인은, 특히 외국 민간인은 접근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민간 연구자들과 잠수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몇 개의 민간 단체들이 사할린 주변 해역의 해저 지형 조사를 시도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조사 기록과 소련이 공개한 블랙박스 데이터를 결합해 비행기가 정확히 어디 떨어졌는지를 재계산하는 작업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5년에 한 프랑스 기자가
러시아 공식 문서들을 바탕으로 KAL-007 잔해의 위치를 새롭게 분석한 책을 출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비행기의 주요 잔해는 모네론 섬 서쪽 해저 약 174m 깊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깊이는 현대 잠수 기술로 접근 가능한 범위다. 그런데 그 해역은 러시아 영해 아니고 군사 제한 구역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93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항로 이탈의 원인으로 자동조종 장치의 설정 오류를 지목했다. 스파이 비행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 결론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보고서는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그건 ICAO의 소관이 아니었으니까.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는 조사했다. 추락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이 어디 있는지는 누구의 소관도 아니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다. 269명이 사라졌는데 그 몸들이 어디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추적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없었다. 항공사고 조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외교부는 국가 간 교섭을 한다. 해군은 수색작전을 수행한다. 그런데 수색이 끝난 뒤에도 시신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이후를 책임지는 곳이 없었다. 유가족들은 그 공백 속에 혼자 남겨졌다. 2013년 사건 30주기를 맞아 한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나이든 유가족들이 모였다. 그 사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행사 사진을 보면 안다. 1983년에 젊은 부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1983년에 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중년이 됐다. 그들이 잃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이 그대로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그 순간의 나이로. 추모 행사에서 한 유가족이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크지 않아요. 뼈 조각 하나라도 돌려받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방송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전히 침묵했고 모네론 섬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원격 조종 잠수정 ROV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174m 수심에서의 해저 촬영과 물체 회수는 이미 상업적으로도 가능한 수준이 됐다. 타이타닉을 찾아낸 것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의 잔해 일부를 찾아낸 것도 비슷한 기술이었다. 칼 007의 위치는 MH370에 비하면 훨씬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허가다. 한국 정부는 2023년에 다시 한번 러시아에 공동 수색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급격히 맹각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40년 전에 냉전이 막아섰듯이 지정학이 또다시 유가족들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현재형 이야기다. 닫히지 않은 이야기. 1983년 9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으로 269명 중 한 명으로 돌아가 보자. 강영희, 당시 32살. 서울에서 음악을 가르치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아노를 전공했고 뉴욕에서 2년을 보내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그녀에게는 서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모님, 그리고 오빠. 오빠는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갔다가 비행기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강영희에 관한 세부 사항들 중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녀의 이름이 희생자 명단에 있다는 것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나머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다. 이 이야기는 KAL-007 유가족들의 증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행기에 팠던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겹쳐진 것이다. 이 이야기에 특정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위해서도 나머지 268명을 위해서도 정직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그러니 다시 말한다. 269명 중 어느 한 명.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고, 기다리던 내일이 있었던 어느 한 명. 그 사람의 가족이 지금도 어느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이 있다. 탑승권 영수증이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발급받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그 시절에는 작은 직사각형 종이에 날짜와 편명과 좌석 번호가 찍혀 나왔다. K2007 1983년 8월 31일 앵커리지 출발. 그 종이가 어떻게 가족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공항 카운터에서 따로 보관해뒀을 수도 있고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에게 미리 보여줬을 수도 있다. 거기에 좌석 번호가 찍혀 있다. 비행기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가 거기 있다. 그 번호가 가리키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바다에 떨어졌다. 그 좌석 번호 하나가 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 같은 것이 됐다. 가족은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랍 속에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그게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탑승권 영수증이 있다는 것은 비행기를 탔다는 것이고, 비행기를 탔다는 것은 살아있었다는 것이고, 살아있었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는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다. 러시아는 기록을 내주지 않았다. 40년이 지나도 모네론 섬은 닫혀 있다. 세상이 돌려주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서랍 속에 그 종이가 있다.